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스터카드의 실적 부진과 은행주 하락이 부담이었지만 제조업과 소비심리 지표 개선 등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 정부가 주요 19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당초 예정했던 4일보다 3일 늦춘 7일 오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발표에서 개별 은행의 잠재적 손실 추정치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상위 자동차 업체인 크라이슬러가 결국 정부와 채권단 간의 채무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최대 채권자들이 협상 조건에 합의했음에도 헤지펀드 등 다른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세안과 한중일 국가들이 역내 자금 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의 분담률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동기금의 16%인 192억 달러, 중국과 일본은 각각 32%에 해당하는 384억 달러씩을 부담키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린나입니다. 우리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했던 동안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열렸습니다. 5월 1일 금요일 새벽 뉴욕 증시는 크라이슬러의 파산 보호 신청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가 1 내지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써 뉴욕 증시 월간 기준으로 다우가 7.3%, 나스닥이 12%, S&P 500 역시 9.3%나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다음 날이죠. 5월 첫 거래일 역시 뉴욕 증시가 오름세로 마감했는데요. 경기 지표 개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가 0.5% 상승하면서 8,200선 회복했는데요. 마감 지수부터 챙겨주시죠. 예,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라이슬러의 어떤 파산 보호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스터카드 같은 어떤 주요 업체들의 실적들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 지난 주말에는 사실 이제 그 하락세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역시 이제 그 투자 심리를 반전시킨 것은 역시 이제 경제 지표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미시간 대학의 어떤 소비자 신뢰 지수, 그다음에 미국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장중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미시간 대학이 발표하는 4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65.1포인트를 기록을 해서 지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한 작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GDP와 가장 동행을 하고 있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은 40.1%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2월 35.8에서 3월에는 36.3, 그리고 4월에는 더 큰 폭으로 40.1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선에는 아직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 2월 이후에 지금 3개월째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좀 많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었습니다만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오르는 데에 약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개별 은행들의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며칠 늦춰진다는 어떤 그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대부분의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약세권에 머무르면서 일단은 미국 주식시장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오르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 한 3일 정도 연기가 됐단 말이죠. 연기가 된 배경이 무엇이고 또 이후에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가장 큰 배경은 특히 이제 시티그룹과 같은 몇 개 일부 대형들과 이 정부 간의 어떤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결국에는 이 19개 대상 시중은행 가운데 특히 이제 14개 은행들이 이제 그 자본 확충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은행들이 상당히 좀 큰 폭의 어떤 그런 자금 확충 필요성이 좀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달러 이상의 어떤 자금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특히 이제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특히 미국 연준에서 미국 시중은행들이 아무런 그 자본 확충이 필요 없다라고 했을 경우는 오히려 그 미국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이 불신만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조치, 그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국의 신용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자구안을 발표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서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미국의 신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 이제 30일 이내에 이 자구안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 자본 확충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국 시중은행들의 어떤 주가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욱더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자본 확충 가운데 민간에서 얼마만큼 조달을 할 수가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즉 자본 확충 가운데서 이제 민간에서 조달할 수가 있으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지 여부가 또 한 가지 이제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이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현재의 시장 분위기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7주째 주가가 올랐다는 그런 부담과 더불어서 향후에 어떤 자본 확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어떤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개선되고 있는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그런 주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이후에 어떤 주가 조정이 전반적인 어떤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가 반전이 되는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자본 확충 통보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조금 연기돼서 발표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온 이후에 열렸던 일본 증시, 일본장은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도 그런 대로 잘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자구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담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네요. 계속해서 유럽 주식시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유럽 주식시장 2% 가까이 올랐죠. 저점 대비 20% 가까이 오른 셈인데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여지도 있습니까? 예, 좀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유럽 주식시장의 상승은 상당히 좀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럽이 선진국, 특히 미국과 일본과 유럽 이 세 주요 선진국 지역 가운데서 펀더멘탈에 가장 취약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정책의 어떤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의 어떤 투명성과 어떤 적극적인 정부의 어떤 위치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열의에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는 다소 조금 더 가파른 그런 반등을 보이고 있어서 다소나마 어떤 글로벌 경기의 어떤 우려를 특히 이제 좀 완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장과 더불어서 생각해 봤을 때도 좀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증시 내부적인 모습인데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약과 경기 필수 소비재와 같은 이 방어적인 섹터 비중이 높다라고 좀 알려져 있어서 상당히 좀 방어적인 그런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 방어적인 섹터보다는 경기 민감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민감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향후 장세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그런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이제 겨우 1년 정도 유럽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궁극적인 강세종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유럽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높고 이 금융위기는 완화되었습니다만 이 동유럽 국가들이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를 빠르게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 유럽 국가들이 예전과 같은 가파른 실적 향상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펀드 내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들 그리고 어떤 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점 때문에 향후 어떤 증시로의 어떤 자금 이입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약세장에서의 어떤 반등이라고는 하지만 워낙 급격한 위축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인 만큼 여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급격한 위축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왔었죠. 불가리아 신용등급 하향 조정 얘기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동유럽의 불안이 다시금 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또 외채 지금 발행을 잇따라 성공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유럽의 전반적인 신용 경색이 또 완화되는 분위기도 동시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한편 지난주 아시아 증시는 강세를 이어갔죠. 특별히 지난 4월 30일 그러니까 목요일장에서는 대만 증시가 6%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좀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라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대만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러한 대만 주식시장의 강세, 특히 IT 업체들의 강세는 이 한국 업체들에서는 오히려 약간은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만 주식시장이 6%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예. 이 대만은 이 7%가 가격 제한폭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만 주식시장이 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투자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어떤 소식 때문인데요. 지난 주말에 이제 차이나 모바일이라는 이제 그 중국 업체가 대만의 파이스톤의 지분을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 정부가 그 금융업체들 간의 개방과 더불어서 대만 업체에 대한 투자 제한을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대만 기업에 대한 투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양안 관계의 어떤 개선이 되면서 이 금융, 특히 이제 이 자본의 유출입이 좀 왕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이 대만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초기 단계이고 단기적으로 최근 좀 빠르게 올랐다라는 점 때문에 뭐 비중을 크게 늘릴 수 있을 만한 어떤 획기적인 자료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막 중국 본토 주식이 회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만이 보다 이 범중국 지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편입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본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IT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데요. 오히려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대만의 IT 업체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투자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회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업체들로서는 오히려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보다는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수요 변화 측면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국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한국 IT와 대만 IT 간의 어떤 그런 경쟁 관계, 그리고 중국 수요에 대한 민감도를 좀 가늠하는 데 있어서 이 대만 주식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중국의 자본과 대만의 기술이 만난다면 분명 우리 IT 섹터는 약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첫 거래일인데요. 주목해 볼 만한 변수를 좀 챙겨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7일 밤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이 밖에 또 볼 만한 변수들이 어떤 것인지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은 5월 5일 날 이제 버냉키 연준리 의장이 이제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앞두고 있고,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이것을 뺀다라고 하면 주요국들의 어떤 금리 결정, 그리고 주말에 있을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 7일 날 예정된 유럽 중앙은행들의 어떤 금리 결정에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25bp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더 관전 포인트는 지난달에 이제 양적 완화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가 보다 더 관심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유로화의 어떤 상대적인 약세 전환 가능성이 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인데요. 최근에 이제 매주 발표되고 있는 신규 급여 청구 건수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미국의 어떤 고용 불안이 좀 덜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발표되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수치보다는 다소 좀 안 좋은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관건은 신규 고용 건수의 감소폭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도 특별한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이 예상보다 얼마나 크게 악화될 것이냐 아니면 덜 악화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껏 좀 달아오르고 있는 어떤 경기 진정에 대한 기대가 훼손될지 아니면 유지될지 여부가 이번 주 주말에 결정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 보고서 그리고 유럽 쪽의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 완화 정책 실시 여부도 체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녹색 성장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 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았는데 여기 안에 보니까 명품 자전거 개발 같은 내용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지식경제부가 어저께 자전거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전거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전거가 앞으로는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갈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자전거를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우선 정부는 이 전기 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형과 첨단 소재를 이용한 초경량 자전거, 그리고 정보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자전거 등 고부가가치 자전거 개발에 주력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국내 완성차 업계와 제휴를 해서 에쿠스나 제네시스 등 고급차 브랜드를 활용한 자전거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명품 패션 브랜드인 샤넬이나 또 고급차 업체인 BMW, 벤츠 등이 고가 자전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산으로도 이런 고급 자전거를 만나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샤넬의 여성용 고급 자전거의 경우는 12,400달러, 하나로는 약 1,600만 원에 고가에 한정 생산되고 있는데요. 처음 선보이게 될 국산 고가 자전거의 경우는 그보다는 훨씬 부담을 낮춰서 50만 원대 안팎으로 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온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한국형 공공자전거도 개발이 됩니다. 이 공공자전거는 특정 장소에서 빌려서 이용한 뒤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반납하는 일종의 공공교통수단인데요. 이 정부는 프랑스의 벨리브와 같은 전국 단위의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대 15만 대 수준인 공공자전거 이용을 2011년에는 65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창원시가 자전거 출퇴근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한 이 보조금 제도를 공공기관에 도입하고 또 기업들 대상의 자전거 보급 장려 방안을 마련해서 기업의 자전거 구매 수요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연구 인프라도 구축이 되는데요. 대덕 특구의 자전거 연구개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전남 순천과 경북 영천 등에는 자전거 생산 단지가 집중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고부가가치 자전거 개발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어떤 교통수단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 한국형 공공자전거 개발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집중 육성하겠다는 이 자전거 산업 성장성이 어떤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 지금 자전거 산업의 현황은 어떤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 국내 자전거 산업은 열악 그 자체입니다.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국내 자전거 시장은 2002년 199만 대에서 2004년에는 181만 대, 2007년 기준으로도 약 239만 대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가운데 국산 제품은 1%에도 못 미치는 2만 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자전거 시장, 세계의 자전거 시장은 2007년 기준으로 610억 달러 규모에 달하거든요. 대수로는 1억 2천만 달러 정도인데 이 저탄소 녹색 성장이 세계 각국의 아젠다로 꼽히면서 지금 이 자전거가 연평균 5.2%씩 성장을 하는 차세대 고속 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자전거 산업이 상당히 열악해서 보급률도 국내와 외국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경우는 유럽의 자전거 보급률은 지금 70%대에 달하고요. 일본도 보급률이 57%에 달하는데 우리나라 보급률은 지금 16%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명박 대통령도 경남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자전거 산업 비전을 제시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경남 창원에서 열린 자전거 축전 행사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전거를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5년 안에는 자전거 3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그 축사를 통해서 대도시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고 보험 제도도 만드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정부가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정부는 4대강 1차 개발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강변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2020년쯤에는 전국에 3,000km의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의 말 한마디에 들쑥날쑥할 수 있는 테마주들의 움직임인데요. 오늘 5년 안에 자전거 3대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MB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 테마주 움직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열악한 자전거 산업과는 달리 또 한국 자동차 산업들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4월 자동차 판매량 집계가 나왔었는데 우리 현대기아차 아주 선방을 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일본 닛산 자동차를 제치고 처음
처음으로 그 미국 시장 점유율 6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4월에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33,952대, 또 기아차는 14.8% 줄어든 25,606대가 팔렸습니다. 양사를 합친 판매량은 14.1% 줄어든 59,558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판매 대수는 줄었지만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자동차 판매량이 37.4%나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은 우리 자동차 업체의 선전은 괄목할 만한 것입니다. 특히 이 기간 중에 일본 닛산차는 판매 대수가 38%나 줄어든 47,190대에 그쳐서 처음으로 현대 기아차에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예. 4월 현재 이 현대 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7.3%를 기록해서 미국 시장 진출 이래 처음으로 닛산을 제치고 6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7위로 떨어진 닛산의 시장 점유율은 5.8%에 그쳐서 현대 기아에 크게 뒤졌습니다. 또 제너럴 모터스가 17만 대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미국 포드차가 점유율 16.3%를 차지하면서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서서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4월은 굴욕의 한 달로 기록됐습니다. 지난달 도요타의 판매 실적은 전년 동월비 42%가량 떨어져서 미국 시장의 평균 수요 하락폭을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닛산은 우리 현대기아차에 밀리고 또 도요타는 미국 포드에 밀리고 일본은 이래저래 성적이 좋지 못했던 4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차가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궁금한데 일단 환율 효과도 한몫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차가 선전하고 있는 데는 방금 말씀하신 환율 외에 또 신차 효과와 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 등 3박자가 제대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원화 약세로 회사 측의 수익이 늘어나면서 우리 자동차 업체들의 마케팅 투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현대 기아차의 경우는 지난 1분기에 해외 시장 개척 비용으로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앵고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또 신차 경쟁력도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현대차의 제네시스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1,470대가 판매됐고 또 이달부터 본격 판매되는 제네시스 쿠페도 이미 입소문과 언론 호평 등에 힘입어서 누계 판매 1,000대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양사는 이 같은 판매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공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분기 이후에도 5월과 9월 등에 각각 신차를 대거 투입하고 이 빅3에서 빠져나간 우수 딜러들을 영입해서 영업에도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연내 미국 시장 점유율을 8%까지 높이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다만 현재 관건은 환율인데요. 지금까지 실적을 뒷받침해준 주요인인 원달러 환율이 4월 초에 1,379원에서 이 월말에는 1,282원으로 추락했고 이 같은 하락세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네. 자, 이번에 좀 더 큰 얘기를 해보죠. 지난 주말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세안과 한중일 3국 등 13개국 재무장관 회담이었는데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 분담률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요? 네, 어제 회의에서 일단 그 CMI 공동기금의 국가별 분담 비율이 정해졌고요. 또 아시아 채권 시장 발전을 위해서 역내 채권에 대해 신용 보증을 하는 5억 달러 규모의 채권 보증 투자기구 설립에 재무장관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회의의 최대 성과는 그 한중일 3국의 기금 분담 비율 확정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서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총 1,200억 달러의 기금 가운데 16%인 192억 달러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대신 한국이 위기에 처할 때는 같은 규모인 192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과 일본은 똑같이 32%에 해당하는 384억 달러를 내기로 했고 나머지 20%인 240억 달러를 아세안 10개국이 분담을 합니다. CMI는 지난 2000년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서 합의됐던 역내 금융위기 예방 시스템을 일컫는데요. 초기에는 회원국 중앙은행끼리 양자 통화수화프 협정을 통해서 위기시 자금을 상호 지원하는 구조로 논의됐다가 2006년부터 다자간으로 이 협상을 바꾸고 기금을 만들어서 상호 지원하는 것으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분담률이 확정됨에 따라서 CMI는 이 역내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본격적인 작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통화기금 AMF 창설에도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의 분담 비율이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딱 절반으로 16%로 정해졌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분담률이 같고 한국이 그의 절반이라는 점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이 한국은 앞으로 이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 영내에서 벌이는 패권 싸움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과 일본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최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 상황을 결정할 때는 지분율 3위인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영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 셈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한국 분담 비율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 분담금 192억 달러는 당장 객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 회원국이 위기에 처해서 요청을 하면은 그때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나 외환 시장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뉴욕 증시가 지난주 재차 상승 시동을 걸면서 다우가 8,2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가 미뤄졌고요. 크라이슬러도 파산보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의 자동차주 그리고 은행주 움직임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